영조 항공왕후니라 51년 만수무강 1775년 하시옵소서. 겨울 그래. 창덕궁 대조전의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날이 갈수록 길어졌습니다. 80 노령의 영조는 여전히 왕좌를 지키고 있었지만 궁궐 안의 공기는 이미 다음 시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서 참혹하게 죽은 지 14년이 흘렀지만 그 비극의 그림자는 아직도 궁궐 구석구석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시기 창경궁 환추정 일대에는 한 여인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바로 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조의 후궁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단순히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넘어 궁궐 정치의 중심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실세였던 것입니다.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3월 기록에 따르면 영조는 문숙의를 과인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총애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노쇠한 영조 곁에서 그녀는 왕의 귀가 되고 입이 되어 궁궐 내 모든 소식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조가 사도세자의 비극 이후 극심한 죄책감과 우울에 시달릴 때 문숙이는 교묘하게 왕의 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숙이의 진짜 야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영조의 핏줄을 이어받은 아들 은신군이 있었습니다. 영조 44년에 태어난 은신군은 당시 7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문숙이의 눈에는 미래의 왕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은신군을 안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문제는 왕세손 정조 이산의 존재였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는 영조 38년생으로 당시 24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를 직접 죽인 죄책감에 손자 정조를 더욱 아꼈고 일찍이 왕세손으로 책봉하여 후계자로 확정했습니다. 정조실록의 부록인 행장에 따르면 정조는 이미 영조 45년부터 대리청정을 시작하여 뛰어난 정치적 역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숙의에게 정조는 제거해야 할 최대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노론 벽파라는 막강한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홍봉안, 정우겸 등으로 대표되는 벽파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깊이 관여했던 세력으로 정조의 즉위를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정조실록 즉위년 기록을 보면 벽파는 세손 정조의 즉위하면 자신들이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을 알고 온갖 방법으로 방해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숙이는 이들과 긴밀하게 결탁했습니다. 영조 50년 봄 창덕궁 인정전에서 있었던 조정회의 이후 문숙이는 노론 벽파의 핵심 인물들을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한중록에서 해경궁 홍씨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후궁은 대신들과 내통하여 세손을 해치려는 계책을 꾸몄으니 그 음험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영조 50년 6월 문숙이는 첫 번째 큰 모함을 시도했습니다. 정조가 아끼던 신하 홍국영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홍국영은 정조의 동궁 시절부터 그림자처럼 따르며 충성을 다한 인물이었습니다. 문숙이는 영조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주상 전하, 세손궁의 신하들이 밤마다 모여 수상한 일을 꾸민다 하옵니다. 신첩이 듣기로는 홍국영이라는 자가 그 중심에 있다 하오니 이를 살피지 않으시면 큰일이 날까 두렵사옵니다. 영조는 노쇠했지만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그러나 문숙이의 간교함은 왕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사도세자 때의 비극이 되풀이될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6월 15일 기록을 보면 영조는 세손궁의 일을 면밀히 살피라는 전교를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정조에 대한 감시 명령이었습니다. 정조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영조를 존경했고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문숙이의 모함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조실록 부록에는 이 시기 정조의 심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손 시절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알 수 없었다.
영조 50년 가을, 문숙이는 더욱 대담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녀는 은신군을 데리고 영조를 아련하며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 아이가 밤마다 꿈에서 용을 보았다 하옵니다. 신첩이 보기에 이는 하늘의 계시가 아니옵니까? 이는 노골적으로 은신군의 왕위 계승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한중록은 더욱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후궁이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자 하는 야심이 너무도 노골적이어서 궁중 사람들이 모두 혀를 찼다. 하지만 주상의 총애를 믿고 감히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정조는 이 모든 상황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는 매일 할아버지 영조를 문안하며 문숙의의 차가운 눈빛을 견뎌야 했습니다. 정조어 찰첩에 남아있는 당시 정조가 스승 이군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궁중에서의 하루하루가 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한 걸음을 잘못 디디면 나뿐 아니라 어머니까지 위험해질 것입니다. 영조 51년 초 문숙의의 모함은 정조의 측근들을 향했습니다. 정조를 보필하던 환관과 나인들이 하나둘씩 죄를 뒤집어쓰고 쫓겨났습니다. 승정원 일기 영조 51년 2월 기록에는 동궁의 나인 3명이 죄를 지어 내쫓겼다는 기록이 있는데 한중록은 이것이 모두 문숙의의 모함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숙의의 권세는 날로 커졌습니다. 그녀는 창경궁 환추정에서 마치 중전처럼 행세했습니다. 노론 벽파의 대신들이 그녀를 찾아와 문안을 드렸고 궁녀들은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궁중왕실록에 따르면 이 시기 문숙의에게 바쳐진 진상품만 해도 중전에 버금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조의 인내와 지혜였습니다. 정조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도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조용히 키워나갔습니다. 정조실록에 따르면 정조는 이 시기 홍국영, 정민씨 등 측근들과 비밀리에 서신을 주고받으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영조 51년 여름 영조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영조 51년 7월 기록을 보면 상께서 침전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시니 세손이 밤낮으로 문안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문숙에는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그녀는 영조에게 은신군을 왕세손으로 책봉해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조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조를 지켰습니다. 영조실록 51년 3월 5일 영조는 숨을 거두기 직전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세손 정조은 과인의 적통이니 누구도 흔들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문숙의와 노론 벽파에게 날린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영조 51년 3월 5일 영조가 승하했습니다. 정조는 즉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 창경궁 환추정의 문숙의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의 권세가 유효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짓밟으려 했던 왕세손이 이제 조선의 왕이 된 것입니다. 문숙의는 그날 밤 은신군을 끌어안고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심었던 증오의 씨앗이 이제 자신을 향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조는 더 이상 참고 견뎌야 할 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조선의 왕이었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밤은 깊어갔고 문숙의의 몰락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녀가 권력의 정점에서 누렸던 영화는 곧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영조의 그림자 아래서 자라난 그녀의 야심은 이제 정조의 정의 앞에서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영조 48년 1772년 가을 경희궁 회상전에서는 한 여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해경궁 홍씨였습니다. 사도세자의 비이자 왕세손 정조의 어머니인 그녀는 남편이 뒤주에 갇혀 죽은 지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경궁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한중록에 그녀가 직접 쓴 기록을 보면 내 평생이 한 편의 눈물이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남편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그녀는 자신의 아들 정조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 앞에는 또 다른 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문숙이었습니다. 문숙이가 해경궁을 적대시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해경궁은 정조의 어머니였고 정조가 왕위에 오르면 대비가 될 인물이었습니다. 문숙이의 아들 은신군이 왕이 되려면 정조뿐 아니라 그의 어머니 해경궁도 제거해야 했습니다.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9월 12일 기록에는 문숙의가 영조에게 세손의 어미가 궁중법도를 어지럽힌다고 고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참소가 아니라 해경궁의 지위 자체를 흔들려는 계획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영조 48년 10월 문숙의는 첫 번째 타격을 가했습니다. 해경궁의 친정인 풍산 홍씨 가문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해경궁의 친척 홍인안이 당시 영의정으로 있었는데 문숙의는 노론 벽파와 손잡고 그를 모함했습니다. 영조실록 48년 10월 17일 기록을 보면 영의정 홍인안이 당파를 만들어 권력을 농단한다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이 상소들의 배후에는 문숙의와 벽파 대신들의 긴밀한 공모가 있었습니다. 문숙의는 영조의 침전인 양심 앞에 매일 문안을 드리며 교묘하게 홍인안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전하 신첩이 듣기로 영의정 홍인안이 세손을 내세워 조정의 일을 제멋대로 처리한다 하옵니다. 이는 신하로서 도리가 아니옵니다. 한중록에서 해경궁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후궁이 벽파 대신들과 결탁하여 우리 집안을 해치려 하였으니 그 간악함이 하늘을 찔렀다. 밤마다 주상 전하께 우리 집안을 헐뜯는 말을 아뢰어 마침내 오라버니 홍인안과 벼슬을 빼앗기고 유배를 가게 되었다. 영조는 노쇠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문숙의의 말을 믿었습니다. 80을 넘긴 노왕은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고 곁에서 밤낮으로 시중을 드는 문숙의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영조 48년 11월 3일 홍인안은 영의정에서 파직되어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승정원일기 같은 날 기록에는 영조가 홍인안이 세손을 이용하여 권력을 휘두르니 이는 신하의 도리가 아니다고 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명백히 문숙의가 심어놓은 의심이었습니다. 해경궁은 이 소식을 듣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중록에는 당시 그녀의 심정이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버니가 유배 가시는 날 나는 회상전에 홀로 앉아 통곡하였다. 남편을 잃고 이제 친정마저 무너지니 내 몸 하나 의지할 곳이 없었다. 다만 세손 정조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이 나를 지탱하였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아침이면 부은 눈을 식히느라 찬물로 씻어야 했다. 문숙의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조 49년 봄 그녀는 해경궁의 측근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경궁을 모시던 상궁 김씨가 첫 번째 희생양이었습니다. 김상궁은 해경궁이 세자빈 시절부터 30년 넘게 모신 충직한 종이었습니다. 궁중왕실록 영조 49년 3월 기록에 따르면 김상궁은 궁중 물품을 횡령했다는 죄목으로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한중록은 이것이 문숙의의 조작이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상궁은 나를 30년 넘게 모신 충직한 이였다. 한 푼의 사심도 없이 나를 섬겼고 세손을 친자식처럼 돌보았다. 그러나 그 후궁이 영조께 거짓을 아뢰어 죄 없는 이가 궁을 떠나야 했다. 김상궁이 궁을 나가던 날 나는 멀리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세손을 위해 나는 모든 것을 참아야 했다. 영조 49년 여름 6월 문숙의는 더욱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녀는 해경궁과 정조 사이를 이간질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문숙의는 영조에게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신첩이 듣기로 세손께서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신다 하옵니다. 또한 세손빈께서 세손을 너무 엄하게 대하신다는 소문도 있사옵니다. 이는 모자 간의 도리가 아니오니 주상께서 타이르셔야 할 것이옵니다. 이는 이중의 함정이었습니다. 첫째, 정조가 불효하다는 이미지를 심어 영조의 신임을 떨어뜨리려는 것이었고, 둘째, 해경궁이 자식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영조 49년 7월 3일 기록에는 영조가 정조를 불러 어미를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라고 훈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조는 이 일로 깊은 모욕감을 느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조어 찰첩에 남아있는 당시 정조가 측근 홍국영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궁중의 어떤 이가 할아버지와 어머니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 이 모욕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반드시 그 원한을 갚을 날이 올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정조는 이미 문숙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영조 49년 가을 9월 문숙의는 해경궁을 직접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덕궁 대조전에서 영조를 문안하는 자리에서 두 사람이 자주 마주쳤는데 문숙의는 의도적으로 해경궁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궁중일기에는 이 시기의 긴장감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대조전에서 문숙의가 먼저 해경궁에게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세손빈 마마께서는 요즘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 들었사옵니다. 아무래도 궁중 생활이 힘드신가 보옵니다. 주상 전하를 모시는 일이 쉽지 않으시지요? 이는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문숙의는 자신이 영조를 더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 했던 것입니다. 해경궁은 참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후궁 마마의 염려에 감사드리옵니다. 소첩은 다만 세손을 잘 모시고 주상 전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본분이옵니다. 해경궁의 침착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문숙의는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손을 모시는 일도 중요하오나 궁중에는 주상 전하를 모시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겠사옵니까? 소첩은 밤낮으로 주상 전하를 가까이 모시며 나란 일을 돕고 있사옵니다. 주상 전하께서도 소첩의 말을 늘 들어주신답니다. 이는 자신이 해경궁보다 궁중에서 더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해경궁은 이날의 모욕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한중록에는 그날 그 후궁의 오만한 눈빛과 교만한 말투를 보며 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대조전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다. 세손을 위해 나는 모든 모욕을 참아야 했다. 회상전으로 돌아와서야 나는 비로소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조 50년 초 문숙의는 해경궁의 친정 가문에 또 다른 타격을 가했습니다. 해경궁의 조카 홍낙임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홍낙임은 정조를 보필하는 세손 시강원의 관원으로 충직하고 학문이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문숙의는 그가 세손을 부추겨 불온한 일을 꾸민다고 모함했습니다. 영조실록 50년 2월 8일 기록을 보면 홍낙임이 과거 시험 부정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모함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지만 문숙의의 영향력 아래 조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홍낙임은 벼슬에서 파직되어 고향으로 쫓겨났습니다. 한중록에는 이 일에 대한 해경궁의 분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낙이민은 충직하고 정직한 아이였다. 학문이 깊고 세손을 진심으로 보필했다. 그러나 그 후궁의 모함으로 벼슬을 잃고 고향으로 쫓겨났다. 우리 집안이 하나씩 무너져가는 것을 보며 나는 밤마다 하늘을 원망했다. 어찌하여 우리 집안에 이런 시련이 계속되는가. 남편을 잃고 오라버니는 유배를 갔으며 이제 조카마저 쫓겨났다. 하지만 나는 울 수밖에 없었다. 나에게는 이들을 지킬 힘이 없었다.
영조 50년 여름 문숙인은 해경궁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녀는 궁중의 다른 후궁들과 상궁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궁중왕실록에 따르면 문숙인은 다른 후궁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호의를 베풀며 해경궁을 따르는 이들을 압박했습니다. 창경궁 통명전의 한 나인이 훗날 남긴 증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숙의 마마께서는 궁중의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주상 전하의 총애를 받으시니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해경궁 마마를 따르는 이들은 하나씩 불이익을 당했고 문숙의 마마에게 잘 보이는 이들은 승진하고 좋은 자리를 받았습니다. 궁중은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문숙의 마마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었고 다른 한쪽은 점점 작아지는 해경궁 마마의 세력이었습니다. 영조 50년 가을 10월 문숙인은 해경궁의 처소인 회상전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려 했습니다. 해경궁을 모시던 나인 박씨가 갑자기 문숙의의 처소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한중록에는 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씨는 내가 믿고 의지하던 나인이었다. 그러나 그 후궁이 박씨에게 더 좋은 자리를 약속하며 회유했고 박씨는 결국 나를 떠났다. 그날 밤 나는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박씨를 탓할 수는 없었다. 누가 권세 있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영조 50년 겨울 12월 문숙의와 해경궁 사이의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대조전에서 영조의 팔순 축하 연회가 열렸습니다. 궁중의 모든 후궁과 왕실 여성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숙인은 해경궁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 했습니다. 연회 도중 문숙의가 영조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세손빈 마마께서 궁중 예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사옵니다. 소첩이 보기에 오늘 입으신 의복이 예법에 맞지 않는 것 같사옵니다. 이는 해경궁이 궁중 법도를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해경궁의 의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조는 나이가 많아 시력이 좋지 않았고 문숙의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한가? 세손비는 앞으로 예법을 더 공부해야 할 것이다. 해경궁은 모든 후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망신을 당했습니다. 한중록에는 이날의 치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모욕은 평생 잊을 수 없다. 그 후궁이 나를 모욕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지켜보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참았지만 내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회상전으로 돌아온 후 나는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나는 궁중에서 아무도 아니었다. 그저 죽은 사도세자의 비이자 아직 왕이 되지 못한 세손의 어미일 뿐이었다. 영조 51년 초 1월 문숙인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녀는 영조에게 해경궁이 궁중에서 당파를 만들어 세손을 이용하려 한다고 고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모함이었습니다. 영조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는 당파 싸움이었고 특히 사도세자의 비극이 당파 싸움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모함은 해경궁을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영조 51년 1월 18일 기록에는 영조가 해경궁을 불러 어미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손비는 부덕을 닦아 세손을 잘 보필해야 할 것이거늘 어찌 외척의 권력을 믿고 궁중을 어지럽히는가. 내 남편 사도세자가 어찌 죽었는지 잊었느냐. 영조의 노성의 해경궁은 땅에 엎드려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중록에는 이날의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상 전하의 노성을 들으며 나는 억울함에 온몸이 떨렸다. 주상께서 남편의 죽음을 언급하시니 나는 그 순간 기절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명을 하면 할수록 주상 전하의 의심만 깊어질 것이었다. 나는 다만 엎드려 용서를 빌 뿐이었다. 소첩이 잘못하였나이다. 소첩이 죄인이옵니다. 그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회상전으로 돌아와 나는 밤새도록 통곡했다.
베개는 눈물로 흠뻑 젖었고 아침이 되어서도 나는 일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해경궁에게는 한 가지 위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정조의 효심과 사랑이었습니다. 정조는 어머니가 고통받는 것을 보며 가슴속에 복수의 불꽃을 키워갔습니다. 정조실록 부록에는 세손 시절 정조는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것을 볼 때마다 주먹을 불끈 쥐곤 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결코 흘리지 않았다. 그는 그 눈물을 복수의 에너지로 바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영조 51년 2월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을 은밀히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참으소서. 소자가 반드시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 가해진 모든 모욕을 소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빚을 갚겠습니다. 한중록에는 이 말을 들은 해경궁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손의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내 아들이 나를 위해 복수를 다짐하는 것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부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세손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세손, 복수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사히 왕위에 오르는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 집안을 지키는 길이다. 하지만 세손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영조 51년 3월 5일 새벽 영조가 승하했습니다. 정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해경궁은 대비가 되었고 회상전에서 자경전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문숙의에 대한 원한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원한은 수년간 쌓인 모욕과 고통의 결정체였습니다. 새벽 종소리가 울리고 궁궐은 새로운 왕을 맞이했습니다. 문숙의는 자신의 처소 환추정에서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의 권세가 유효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짓밟으려 했던 왕세손이 이제 조선의 왕이 되었고 그녀가 그토록 모욕했던 세손빈이 이제 대비가 된 것입니다. 해경궁과 문숙의의 갈등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해경궁은 무력한 세손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대비였고 그녀의 아들은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문숙의가 수년간 심었던 증오의 씨앗은 이제 그녀 자신을 향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조 51년 1776년 3월 5일 새벽 인시 오전 35시 창덕궁 희정당에서 88세의 영조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영조실록 51년 3월 5일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시의 상이 희정당에서 승하하시니 춘추 88세여 제위 52년이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살고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의 시대가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희정당 밖에는 왕세손 정조가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인 할아버지였지만 그를 왕세손으로 키우고 보호해준 것도 영조였습니다. 정조실록 즉위년 3월 5일 기록을 보면 세손이 곡하되 거의 절명할 지경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조의 슬픔은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이제 시작될 새로운 시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복수에 대한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경궁 환추정의 문숙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영조의 승하 소식을 듣고 창백한 얼굴로 굳어졌습니다. 그녀를 지켜주던 유일한 방패가 사라진 것입니다. 승정원일기 영조 51년 3월 5일 기록에는 여러 후궁들이 희정당으로 달려가 곡했다고 나와 있지만 한중록에는 문숙의가 환추정에서 움직이지 못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후궁은 주상 전하의 승하 소식을 듣고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얼굴이 흑빛처럼 변했고 온몸이 떨렸다고 한다. 그녀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자신을 보호해줄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영조 51년 3월 5일 오시 정오
창덕궁 인정전에서 정조의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정조실록 즉위년 3월 5일 기록을 보면 오시의 인정전에서 즉위하시니 춘추 25세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25세 젊은 왕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정조는 왕위에 오르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마디는 조정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정조실록에는 이 순간에 대해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놀라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론 벽파는 그 순간 자신들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했던 이들에게 이 선언은 복수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문숙에는 환추정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측근이었던 나인이 나중에 남긴 증언에 따르면 문숙의 마마께서 그 소식을 듣고 비명을 지르셨다고 합니다. 궁중일기 정조 즉위년 3월 기록에는 환추정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모호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문숙이의 공포의 비명이었을 것입니다. 정조 즉위년 3월 6일 즉위 다음 날 정조는 첫 번째 조치를 취했습니다. 홍국영을 규장각 직제학으로 임명하고 금의영 대장에 제수한 것입니다. 정조실록 즉위년 3월 6일 기록을 보면 홍국영을 금의영 대장으로 삼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홍국영은 정조의 동궁 시절부터 그림자처럼 따르며 충성을 다한 인물로 이제 정조의 칼이 되어 복수를 실행할 사람이었습니다. 노론 벽파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겸, 홍봉안 등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했던 대신들은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정조실록 즉위년 3월 기록에는 조정의 분위기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숙청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조 즉위년 3월 10일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소인 수운묘를 참배했습니다. 정조실록 즉위년 3월 10일 기록을 보면 상이 수운묘에 나아가 통곡하시니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을 해친 자들을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곧 궁중에 퍼졌습니다. 문숙에는 환추정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은신군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중록에는 이 시기 문숙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궁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다.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정조 즉위년 3월 15일 정조는 대비 해경궁 홍씨를 자경전으로 모셨습니다. 정조실록 즉위년 3월 15일 기록을 보면 대비를 자경전에 모시고 문안을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조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소자가 어머님을 지키겠습니다. 어머님께 가해진 모든 모욕을 반드시 갚겠습니다. 해경궁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중록에는 이날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손이 아니 이제는 대왕 대비의 아들이 된 주상께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주상 복수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다. 그것이 내 아버지의 한을 푸는 길이다. 하지만 주상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조 즉위년 3월 20일 정조는 첫 번째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깊이 관여했던 나경원을 파직하고 유배 보낸 것입니다. 정조실록 즉위년 3월 20일 기록을 보면 나경원을 파직하고 제주도로 유배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경원은 영조 38년 사도세자를 모함한 상소를 올렸던 인물로 정조의 첫 번째 복수 대상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궁중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문숙이는 이제 자신의 차례가 곧 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궁중일기 정조 즉위년 3월 기록에는 환추정의 문숙의가 밤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 은신군과 함께 환추정에 갇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조 즉위년 4월 초순, 정조는 홍국영을 불러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정조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홍국영전에는 이 시기 정조가 홍국영에게 문숙이의 죄를 조사하라고 명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조는 문숙이가 저질렀던 모든 악행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홍국영은 금이영 군사들을 동원하여 문숙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승정원 일기 정조 즉위년 4월 기록을 보면 금이영에서 궁중의 여러 일을 조사한다는 모호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문숙이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홍국영은 문숙이가 노론 벽파와 내통했던 증거를, 정조와 해경궁을 모함했던 증거를, 그리고 은신군을 왕으로 만들려 했던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정조 즉위년 4월 중순, 문숙이는 환추정에 유폐되었습니다. 정조실록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한중록에는 그 후궁이 환추정에 갇혀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조는 아직 문숙이를 공개적으로 처벌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그녀를 감금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 문숙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궁중일기의 한 라인이 남긴 증언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숙의 마마께서는 날마다 환추정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가끔 은신군 도령을 끌어안고 흐느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나는 다만 내 아들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그런 말을 중얼거리셨다고 합니다. 정조 즉위년 4월 20일, 정조는 노론 벽파의 핵심 인물인 정우겸을 파직했습니다. 정조실록 즉위년 4월 20일 기록을 보면 정우겸을 파직하고 관직을 삭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우겸은 사도세자의 죽음을 주도했던 인물 중 하나로 문숙의와 가장 긴밀하게 결탁했던 대신이었습니다. 그의 파직은 문숙의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정조 즉위년 4월 25일, 정조는 드디어 문숙의를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승정원 일기 정조 즉위년 4월 25일 기록을 보면 상이 후궁 문숙이를 국문하라 명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국문, 즉 신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선왕 영조의 총애를 믿고 왕세손과 세손빈을 모함한 죄. 둘째, 노론 벽파 대신들과 내통하여 국정을 어지럽힌 죄. 셋째, 자신의 아들 은신군을 왕으로 만들려는 역모를 꾀한 죄. 특히 세 번째 죄목은 역모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습니다. 문숙이는 환추정에서 금이영 군사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궁중일기에는 이날의 장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숙이가 환추정에서 나올 때 그녀의 얼굴은 흑빛이었다.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마치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뒤에서 은신군 도령이 어머니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정조 즉위년 4월 26일, 금이영 군관청에서 문숙의에 대한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정조 즉위년 4월 26일 기록을 보면 문숙의를 국문하되 형신 고문은 가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조는 문숙의가 한때 선왕의 총애를 받았던 후궁이었기에 고문을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문은 가혹했습니다. 홍국영이 직접 신문을 주도했습니다. 문숙의 그대는 선왕의 총애를 믿고 왕세손을 모함했는가? 문숙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정우겸 등 역적들과 내통하여 국정을 어지럽혔는가?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대는 은신군을 왕으로 만들려는 역모를 꾀했는가? 이 질문에 문숙이는 고개를 들어 외쳤습니다. 역모가 아니다. 나는 다만 내 아들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내 아들도 선왕의 핏줄이거늘 어찌 왕이 될 수 없단 말인가. 승정원 일기에는 문숙의의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그녀의 야심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조 즉위년 4월 27일,
국문이 끝나고 문숙에는 다시 환추정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정조실록 즉위년 4월 기록에는 문숙의의 죄가 명백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조는 문숙의에게 내릴 처벌을 고민했습니다. 대비 해경궁은 아들 정조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상, 그 후궁의 죄는 명백하다. 하지만 선왕의 총애를 받았던 이를 죽이는 것은 선왕의 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다. 신중히 처리하라. 한중록에는 이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경궁은 복수를 원했지만 동시에 왕실의 채통도 생각했습니다. 정조 즉위년 4월 29일, 정조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숙의에게 사약을 내리기로 한 것입니다. 정조실록 즉위년 4월 29일 기록을 보면 문숙의에게 사약을 내렸다고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약, 즉 독약을 내려 자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차명이나 교수형보다는 명예로운 죽음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사형 선고였습니다. 문숙에는 환추정에서 사약을 받았습니다. 궁중일기에는 이날의 장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숙의가 사약을 받았을 때 그녀는 오랫동안 독배를 바라보기만 했다. 손이 떨려 독배를 들지 못했다. 옆에서 은신군이 어머니, 어머니 하고 울부짖었다. 문숙에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끌어안고 말했다. 은신아, 용서해다오. 어미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문숙에는 마침내 독배를 들어 마셨습니다. 그녀의 나이 50살이었습니다. 정조실록 즉위년 4월 29일 기록을 보면 문숙의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고 간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때 궁궐의 권력자로 군림했던 여인의 처절한 최후였습니다. 문숙의가 죽은 후 정조는 그녀의 아들 은신군을 서인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정조실록 즉위년 5월 기록을 보면 은신군을 서인으로 강등하고 궁 밖으로 내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왕족의 신분을 박탈당한 은신군은 평민이 되어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정조 즉위년 5월 1일, 궁궐은 고요했습니다. 문숙의의 죽음으로 노론 벽파는 공포에 떨었고 정조를 지지하는 시파는 환호했습니다. 해경궁은 자경전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중록에는 이날의 해경궁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그녀가 나에게 가했던 모욕과 고통을 생각하면 마땅한 응보였다. 하지만 한 여인이 죽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슬픈 일이었다. 권력을 향한 욕망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 사람들은 왜 이토록 서로를 미워하고 해치는가? 정조는 문숙의의 죽음 이후 더욱 강력하게 왕권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한을 풀고 어머니 해경궁의 원한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정조는 이제 조선을 개혁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려 했습니다. 문숙의의 죽음은 정조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영조의 그늘에서 자라난 야심은 정조의 정의 앞에 무너졌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천, 즉 하늘이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조 즉위년 1776년 4월 29일 유시, 오후 57시. 창경궁 환추정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석양빛이 처마 끝을 스치고 봄바람이 처량하게 불어왔습니다. 환추정 마루에는 문숙의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그녀 앞에는 하얀 비단보에 쌓인 독배가 놓여 있었습니다. 금이영 군관 2명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고 환추정 안에는 문숙의와 그녀의 아들 은신군 그리고 사약을 전달한 내관 1명만이 있었습니다.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4월 29일 기록을 보면 유시의 금이영 군관이 환추정으로 사약을 가지고 갔다고 간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정조의 전교를 읽었습니다.
후궁 문숙인은 선왕의 총애를 믿고 왕세손과 세손빈을 모함하였으며 간신들과 결탁하여 국정을 어지럽혔고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는 영모를 꾀하였다. 그 죄가 지극히 무거우니 사약을 내려 죽음으로써 그 죄를 씻게 하노라. 문숙인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한중록에서 해경궁이 전해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부분을 보면 그 후궁은 사약을 받는 순간에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고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문숙위의 곁에는 12살 난 은신군이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어머니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은신군의 울음소리는 환추정 전체를 울렸습니다. 궁중일기에는 이날 은신군의 통곡이 창경궁 전체에 울려 퍼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문숙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은신아, 어미를 용서해다오. 어미가 욕심을 부려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내가 그저 평범하게 왕자답게 자랐다면, 어미가 너를 왕으로 만들려 하지 않았다면, 문숙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야심이 아들의 미래를 파괴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정조실록 부록에는 문숙의가 죽기 전 은신군에게 사죄했다는 간략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문숙에는 은신군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은신아, 잘 들어라. 어미가 죽은 후에 너는 이 궁을 떠나야 할 것이다. 왕족의 신분도 잃을 것이다. 하지만 살아남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평범하게 살아가거라. 권력을 탐하지 마라. 높은 자리를 바라지 마라. 그것이 어미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다. 은신군은 어머니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머니 없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문숙에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너는 강해야 한다. 어미는 약했다. 권력에 취해 옳고 그름을 잃었다. 너는 어미와 같은 길을 걷지 마라. 문숙에는 아들을 품에서 떼어내고 천천히 독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궁중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문숙의가 독배를 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생에 대한 집착, 아들에 대한 미련,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후회가 그녀의 손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문숙의는 독배를 들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와 영조의 총애를 받았던 순간들, 은신군을 낳고 왕자의 어머니가 되었던 기쁨, 노론 벽파와 손잡고 권력을 키워가던 날들, 정조와 해경궁을 모함하며 느꼈던 승리감.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권력은 사라졌고 총애는 죽음과 함께 무너졌으며 남은 것은 아들에게 물려줄 저주뿐이었습니다. 문숙에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잃었는지를.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던가. 문숙의의 독백이 환추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중록에는 문숙의가 죽기 전 이런 말을 남겼다는 소문이 궁중에 퍼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받지 못했다. 나는 권력을 얻었지만 평화는 얻지 못했다. 나는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 했지만 결국 아들의 인생을 파괴했다. 문숙에는 천천히 독배를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은신군이 다시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제발. 하지만 내관이 은신군을 제지했습니다. 도령, 이미 주상 전하의 명이 내려졌나이다. 거역할 수 없사옵니다. 문숙에는 아들을 향해 마지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슬픈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독배를 단숨에 마셨습니다.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4월 29일 기록에는 유시 말각 오후 7시경에 문숙이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이 퍼지기 시작하자 문숙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고 몸을 떨었습니다. 독배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문숙의는 마루 위로 쓰러졌습니다. 은신군이 어머니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문숙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은신아, 살아남거라. 어미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그녀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문숙의 영조의 후궁이자 한때 궁궐의 실세였던 여인이 50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순간이었습니다. 환취정은 은신군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금이영 군관들이 들어와 문숙의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궁중일기에는 문숙의의 시신이 환취정에서 옮겨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실의 후궁으로서 최소한의 예우는 받았지만 그녀의 장례는 초라했습니다. 정조 즉위년 5월 1일 문숙의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정조실록 즉위년 5월 1일 기록을 보면 문숙의를 궁박 양주의 공동묘지에 장사 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왕실 후궁의 묘역이 아닌 평민의 공동묘지에 묻힌 것입니다. 이는 그녀의 죄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보여주는 처사였습니다. 장례식에는 은신군만이 참석했습니다. 궁중의 다른 후궁들이나 왕실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숙의와 가까웠던 노론 벽파의 대신들도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느라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한중록에는 그 후궁의 장례는 처량하기 그지없었다고 한다. 권세를 누리던 때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외로운 죽음만이 남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정조 즉위년 5월 2일 정조는 은신군을 불렀습니다. 정조실록 즉위년 5월 2일 기록을 보면 은신군을 인정전으로 불러 전교를 내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정전에 무릎을 꿇은 은신군의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이제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는 12살 소년이었습니다. 정조는 은신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은신군, 그대의 어미 문숙이는 영모를 꾀한 죄로 사약을 받았다. 그러나 그대는 아직 어리고 어미의 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과인은 그대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은신군은 고개를 들어 정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이제 왕족의 신분을 잃는다. 은신군의 자쿠를 박탈하고 서인으로 강등한다. 그대는 궁을 떠나 평민으로 살아가야 한다.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5월 2일 기록에는 은신군을 서인으로 강등하고 성 밖으로 내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신군은 땅에 이마를 대고 울먹였습니다. 주상 전하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 잊지 않겠나이다. 소인은 이제 평민으로 살아가겠나이다. 정조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어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을 과인도 들었다. 권력을 탐하지 말고 평범하게 살라고 했다 하더라. 그 말을 잊지 마라. 그것이 그대가 살아남는 길이다. 은신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나이다 주상전하. 그날 오후 은신군은 궁을 떠났습니다. 궁중일기에는 은신군이 궁을 나설 때 한 보따리만을 들고 걸어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자로 태어났지만 평민이 되어 궁을 떠나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정조 즉위년 5월 5일 정조는 문숙의와 관련된 마지막 처리를 마쳤습니다. 문숙의와 내통했던 노론 벽파의 대신들을 차례로 파직하고 유배 보냈습니다. 정조실록 즉위년 5월 기록을 보면 정우겸, 홍봉안 등 여러 대신들이 파직되고 유배되었다는 기록이 빼곡합니다. 정조는 또한 문숙의가 모함했던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해경궁의 오빠 홍인안을 유배지에서 돌아오게 하고 관직을 회복시켰습니다.
정조를 보필하다 문숙의의 모함으로 쫓겨났던 관원들도 복직시켰습니다. 승정원 일기 정조 즉위년 5월 기록에는 이러한 인사 조치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조 즉위년 5월 10일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을 찾아갔습니다. 자경전에서 해경궁은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한중록에는 이날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조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소자가 어머님의 원한을 풀어드렸습니다. 문숙이는 사약을 받았고 그녀와 결탁했던 역적들도 모두 처벌했습니다. 해경궁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주상, 나는 복수를 원했다. 하지만 이제 복수가 이루어지니 마음이 편하기보다는 허전하구나. 그 후궁도 한 사람의 어미였다. 자식을 위한 마음은 나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지. 정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소자는 어머님께 가해진 모욕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문숙이는 마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해경궁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복수는 끝이 났다. 주상, 이제는 복수가 아닌 정치를 해야 한다. 백성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 그것이 내 아버지의 한을 푸는 진정한 길이다. 정조는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나이다, 어머님. 소자는 이제 복수에서 벗어나 진정한 왕이 되겠습니다. 정조실록 부록에는 정조가 즉위 초기 문숙의를 비롯한 역적들을 처벌한 후 본격적인 개혁 정치를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조 즉위년 5월 15일 정조는 인정전에서 대신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과인은 문숙의를 비롯한 역적들을 처벌했다. 이는 과인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왕실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이제 이 일은 끝났다. 앞으로 과인은 백성을 위한 정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정치에 매진할 것이다. 대신들은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정조의 눈빛은 굳건했습니다. 그는 복수를 완수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좋은 정치를 펼쳐 백성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고했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아버님을 해친 자들을 처벌했습니다. 문숙의도 그녀와 결탁했던 역적들도 모두 응징했습니다. 이제 소자는 아버님께서 이루지 못하신 꿈을 이루겠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정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문숙의의 처형은 끝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조는 이제 진정한 왕으로서 조선을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경궁 환추정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때 권력의 중심이었던 그곳은 이제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문숙의라는 여인이 남긴 것은 오직 교훈뿐이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야심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정조 즉위년 1776년 6월 문숙의가 죽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창덕궁과 창경궁은 여전히 그녀의 죽음이 남긴 충격 속에 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정조 즉위년 6월 기록을 보면 궁중의 분위기가 숙연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때 궁궐의 실세였던 후궁이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은 모든 궁중 사람들에게 경고였습니다. 창경궁 환추정은 폐쇄되었습니다. 정조는 문숙의가 살던 곳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명했습니다. 정조실록 즉위년 6월 3일 기록에는 환추정을 봉쇄하고 그곳에 누구도 거처하지 못하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환추정은 문숙의의 야심과 몰락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고 마치 저주받은 곳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정조 즉위년 6월 15일.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소 수운묘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문숙의를 숙청한 후였습니다. 정조실록 즉위년 6월 15일 기록을 보면 상이 수운묘에 나아가 고유제를 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고했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아버님을 해친 자들을 모두 처벌했습니다. 문숙의는 사약을 받았고 그녀와 결탁했던 역적들은 모두 유배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이제 아버님께서 편히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굳건했습니다. 그는 복수를 완수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정조 즉위년 7월. 정조는 본격적인 개혁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정조실록 즉위년 7월 기록을 보면 정조가 규장각을 설치하고 초계문신 제도를 도입하며 장용영을 창설하는 등 다양한 개혁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빼곡합니다. 문숙의의 숙청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조가 왕권을 확립하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정조 원년 1777년 봄, 은신군의 소식이 궁중에 전해졌습니다. 한중록에는 이 시기 은신군에 대한 이야기가 간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숙의의 아들 은신군은 궁을 떠난 후 한양 외곽의 한 마을에 정착하여 평민으로 살고 있다고 들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권력을 멀리하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하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은신군은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평생 지켰습니다. 그는 다시는 궁궐에 돌아오려 하지 않았고 왕족의 신분을 그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어디에도 은신군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비극을 교훈 삼아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정조 5년 1781년.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운묘에서 현룡원으로 옮기고 격을 높였습니다. 정조실록 5년 윤호월 13일 기록을 보면 수운묘를 현룡원으로 높이고 화성화산으로 천장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정조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사도세자를 정당한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정조 13년 1789년. 정조는 화성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정조실록 13년 기록에는 화성 건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화성은 단순한 성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조의 개혁 의지를 담은 신도시였고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는 효심의 표현이었으며 문숙의와 같은 구세력을 넘어선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정조 15년 1791년.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사도세자의 비극, 문숙의의 모함, 그리고 정조의 즉위와 복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한중록 서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후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다. 권력이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욕심이란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하는지를 알리고자 한다. 문숙의라는 여인은 권력을 얻었지만 평화를 잃었고 야심을 품었지만 아들의 미래를 파괴했다. 이것이 권력에 대한 욕망의 끝이다. 해경궁은 문숙의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통해 권력의 허무함을 깨달았습니다. 한중록 곳곳에는 문숙의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해경궁은 그녀를 단순히 악인으로 묘사하지 않고 권력의 희생양으로도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궁도 한 사람의 어미였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나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고 욕심이 과했을 뿐이다. 정조 24년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승하했습니다. 정조실록 24년 6월 28일 기록을 보면 상이 경희궁 회상전에서 승하하시니 춘추 49세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조는 재위 24년 동안 조선을 개혁하고 문예부흥을 이루었으며 아버지 사도세자의 한을 풀었습니다.
그의 치세는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로 평가받습니다. 정조가 죽은 후 사람들은 그의 치세를 회고하며 문수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정조의 즉위 초기에 있었던 문수귀의 처형은 정조 시대의 서막을 연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조실록 부록에는 문수귀의 처형은 정조가 왕권을 확립하고 구세력을 제거하는 첫걸음이었다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순조대 19세기 초 은신군의 후손들은 여전히 평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왕실의 후예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어디에도 은신군의 후손들이 왕실 복귀를 요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문수귀의 유언은 대를 이어 지켜졌고 그녀의 후손들은 권력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19세기 중반 역사가들은 문수귀 사건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려실 기술과 같은 야사에는 문수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실렸습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그녀를 권력의 눈먼 악녀로, 어떤 기록에서는 시대의 희생양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록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그녀의 삶이 권력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교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20세기 대한제국 시대 역사학자들은 정조 시대를 연구하며 문수귀 사건을 재조명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문수귀의 죄목 중 일부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영모라는 죄목은 정조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풀렸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수귀가 정조와 해경궁을 모함했다는 사실, 노론 벽파와 결탁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는 야심을 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었습니다. 한중록의 상세한 기록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문수귀를 조선시대 후궁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인물로 평가합니다. 후궁 제도는 왕실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한 제도였지만 동시에 권력 투쟁의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수귀는 그 제도의 모순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문수귀의 삶은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영조의 총애를 받으며 권력의 정점에 올랐지만 그 권력은 덧없이 사라졌습니다. 둘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은신군을 왕으로 만들려 했지만 결국 아들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셋째, 모함과 음모가 일시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문수귀가 정조와 해경궁을 향해 던진 독화살은 결국 그녀 자신을 향했습니다. 넷째, 왕실 내부의 권력 투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문수귀의 야심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궁중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창경궁 환추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건물은 복원되고 보수되었지만 그곳에서 일어났던 비극의 기억은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환추정을 찾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문수귀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권력을 향한 야심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문수귀의 무덤은 양주의 공동묘지 어딘가에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흔적조차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후궁의 삶은 초라한 죽음으로 끝났고 그녀의 묘소조차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권력에 집착했던 한 여인의 최후였습니다. 하지만 문수귀가 남긴 교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한중록은 오늘날까지 읽히며 사람들에게 권력의 허무함과 욕심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정조의 치세는 조선 역사의 황금기로 기억되며 그 시작에는 문수귀의 처형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오늘날에도 권력을 향한 욕망, 자식을 위한 지나친 야심, 타인을 모함하는 행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문숙이의 이야기는 단순히 조선시대의 옛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권력은 덧없습니다. 총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야심이 지나치면 파멸을 부릅니다. 타인을 해치면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문숙이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한 진리입니다.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후세 사람들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권력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욕심은 사람을 파괴한다. 부디 나의 이야기를 문숙이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 덕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문숙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교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권력을 탐하지 말라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타인을 해치지 말라고. 문숙이의 비극적인 삶은 그 교훈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거울입니다. 창경궁의 봄바람이 환추정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 바람 속에는 문숙이의 한숨이, 은신군의 울음이, 그리고 권력에 희생된 모든 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이고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문숙이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교훈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을 것입니다.